그래서 일단은 관념, 이념의 문학 도스토옙스키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음 금요일,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톨스토이, 다다음 주에는 취업 뭐 이렇게 진도 구성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업하기 전에는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에서는 이제 러시아 리얼리즘에서 뭐 이렇게 우리 늘 이야기하는 저런 이제 대가들, 뭐 그들의 소설들, 그들의 뭐 정말 고전이라고 할 만한 작품들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른 것도 있었다라고 하는 점, 다른 것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문학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다른 부분을 좀 이야기는 할 겁니다. 음. 러시아는 철학이 없어요. 철학이 없다라기보다는 철학적으로 정교하게 사고하고 뭔가 이론을 개진하는 게 러시아와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어떻다? 러시아는 뭐 나중에라도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말하는 게 되게 성급하고 위험하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찌되었건 어느 순간에는 조금은 결국은 귀납적인 정리는 필요합니다. 그렇더라라고 하는 이제 잠정적이나마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또 마무리적인 일반적인 진술은 조금씩은 필요합니다. 뭐 거기서부터 결국은 출발하는 거고 그러한 부분의 오류를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또 역시 이제 개별적인 사실들을 살피는 것이고 하니 돌아왔어. 러시아는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조금은 단계적이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조금 먼저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보다 절대적인 시간은 조금 더 많이 러시아와 러시아 문학, 러시아 등등에 대해서 접하고 부대끼고 나름 느끼고 나름 틀리고 그래도 나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엉뚱하진 않구나라고 하는 나 역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점점 생각이 가다듬어지기로써 러시아는 확실히 철학적이지는 않습니다. 정교한 그러한 이제 뭐라고 할까나 이 논리로서 다듬어 나가지는 조금은 않아요. 그럼 어떻다 러시아는? 그럼 러시아는 어떨까요? 싸움구나. 그럼 러시아는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철학적이지 않다, 단계적이지 않다, 정리정돈, 정교하지는 덜하다. 러시아는 어떨까? 반대쪽인 것도 이야기하면 안 될까나? 그럼 러시아는 어떨까요? 어떻기는? 여기 이렇게 쭉 나오지요. 해가지고서는 플라톤의 순수한 후예들이 없다. 등등등 세련된 순수 형이상학에서 러시아는 미약하기 그지없다. 여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러시아는 직관적입니다. 직관적. 러시아는 확실히 직관적이에요. 즉 직관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과 또 이제 얼추 비슷하게 바꿔 쓸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순간의 깨달음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표현함에 있어서 강합니다. 즉 차근 설명하고 설득하고 자신의 논리를 개진한다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이러한 것 같다
아름답다라고 강렬하게 느껴지는 그 부분을 극대화시켜서 문득 드러내듯이 하는 것으로서 많은 부분을 러시아는 설명합니다. 그렇게 직관적이며 순간의 깨달음을 어떠한 강렬한 방식으로서 표현한다. 이게 결국 예술이고 언어로 표현된 예술에서는 문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합니다. 그러한 성향, 그러한 어떠한 가장 조금 뭐라고 할까나 본질적인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는 확실히.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진선미의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 1장에 대해서 저자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앞에 살짝 인트로처럼 도입처럼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문학은 진선미를 삶의 사실로 끌어들이고 또한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함에 있어서는 결국 요 세 가지 테마들을 이제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는 뭐 우리 흔히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진선미 이야기하는데 이제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turgenev,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취오프라고 하는 세 사람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미라고 하는 부분 도스토옙스키 설명할 때고 톨스토이에 대해서는 선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고 취오프에게서는 진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제 요 책의 저자 이 사람은 이제 나름 19세기 러시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어떤 조금은 이제 개념화 해가지고서는 당연히 이제 조금은 일정 부분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또 어떤 부분은 좀 과하게 강조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조금은 받아들이기에는 수월한 그런 이제 방향성으로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음 나이다. 물을 넘어서는 생각이라고 메타피직스라고 하는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피직스 물리학, 즉 이른바 사물의 그런 어떤 움직임, 그 사물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는 말에서 형이상학적인 담론. 그래서는 뭐 말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메타라고 하는 게 무엇에 대한이라고 해서는 상당히 조금 이제 위급으로 올라가는 이제 담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지요. 그래서는 19세기 위대한 리얼리즘 시대의 참된 선한 아름다움을 역시 공동체에서 묻고 찾으려고 하는 나름의 노력들을 경주한 사람들로서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취업 이렇게 세 명을 거론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첫 번째 관념의 문학 도스토옙스키를 하면서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는 이라고 하는 이제 테마로서 도스토옙스키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스토옙스키에서 아름답다라고 말하면 조금 이제 낯설게 들립니다. 그렇게 아름답나 생긴 것도 뭐 별로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쉽지도 않고 등등등. 도스토옙스키 말 중에서 유명한 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크라사다 스파시오트미르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지요. 도스토옙스키 말입니다. 백치라고 하는 장편 소설에서 무슈킨이라고 하는 이제 주인공이 하는 그런 말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모든 작품을 관통하는 생각 중에 하나라고 충분히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스토옙스키의 전작품을 관통하는 몇몇 항수적 테마는 이것 말고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저 작품이 저 말, 저 태제가 다른 작품에는 그닥 강하게 투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긴 하나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저 말의 화자로서 도스토옙스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 자신의 작품들을 살펴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교재 12쪽 볼까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하리라. 도스토옙스키가 그토록 애착을 가지고 그래서 더 힘겹게 쓴 후기의 장편 백치는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은 특히 유행의 소란 이후 도스토옙스키의 모든 작품을 관통하는 사상이다. 그렇지만 아름다움이 세상에 존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은 아름다움 그 자체보다는 아름다움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쉽지 않더라 결코. 아니 좀 더 스트레이트하게 말해서는 아주 어렵더라 라고 하는 아름다움의 어려움
대한 이야기가 바로 백제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게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서 말해지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백제의 주인공입니다. 무슈킨이라고 하지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모르다.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천지 같은 인간이야. 도스토옙스키도 이 작품을 기획하고 써가면서 등등등. 소설에서는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인물을 그리는 데 있단다. 도스토옙스키 직접 한 말이네요. 큰 다음 편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특히 도스토옙스키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보다 더 힘든 일은 없을 거예요. 지금도 그럴 것 같습니다. 편지는 아름다움의 정체를 시사하면서 그 아름다운 어려움을 여러 번 이야기한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인물은 바로 그리스도란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아름다운 인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무한한 기적이지. 그리스도 란다우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피오도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그림이 있죠. 교재 책이 있는 사람들은 앞에 보면 칼라로 사파가 나옵니다. 6페이지 나오는데 푸른 색깔 배경이 이렇게 이제 마치 푸른 이 검은 수의를 입은 듯한 하고서는 푸른 십자가를 이제 안고 가는 이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나 역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종교 이제 그리스도교의 숭배의 대상으로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나는 믿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냥 세부전공이 나는 중세문학이 있고 러시아 중세문학이 매우 종교적 문학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전공 중에서도 사실 내가 세부전공했던 것은 서사시라고 하는 뭔가 인간의 면모가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을 나는 전공했었고 성향 자체도 나는 약간 종교적이다라고서는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이긴 하나 믿지 않는 사람일지언정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도스토옙스키의 삶, 결국 도스토옙스키의 문학에 대해서 말할 때 이 기독교적인 종교적 요소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도스토옙스키 작품들에서 기독교를 종교의 위대함, 뭐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제 신성성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신성성에 맞서는 인간의 독자성, 인간의 비열함, 인간의 추할 수 있음, 인간 중에서도 아름다운 인간이 있을 수 있음 등등 반대편에 있는 부분들을 훨씬 더 도스토옙스키는 많이 그려내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작품을 읽다 보면은 결국 마지막에는 지상에서 버글거리는 이 수많은 인간들, 그 수많은 인간들 위로 내지는 그 수많은 인간들의 가장 거대한 배경, 전경처럼 아주 넓고 깊고 짙게 드리워져 있는 그 어떤 무언가 종교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끝끝내 외면하기는 매우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저를 심지어는 산에서 기르시기도 했었고 저는 되게 생내적으로 기독교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스토옙스키는 읽어집니다. 거부감이라든지 뭔가 이질적이다, 낯설다 그런 거 없이 죄와벌 일부 읽으세요. 죄와벌 전부를 다 읽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와벌 일부 읽으면은 2부부터서는 쭉 읽혀집니다. 1부가 가장 드라마틱하면서도 다이나믹하지만은 그러나 1부를 읽으면은 그 다음부터서는 읽어집니다. 죄와벌은 여름에 읽으면은 좋아요. 배경이 7월 초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라고 등등 나오긴 하지만은 죄와벌은 아주 그냥 긴박감, 아주 그냥 서스펜스, 스릴 그런 걸 충분히 전해주기 때문에 여름에 읽으면은 더위를 잊고서 읽을 수 있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겨울에 읽는 게 좋아요. 문학사 수업이 끝나고 나서 겨울방학 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들춰라도 한번 보세요. 프로에트 콘트라라고 하는 장이 있습니다. 중간에 거기까지만이라도 한번 읽어들 보구려. 미리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이 책의 저자 역시 도스토옙스키에게서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와서 아름다움도 좋지만 아름다움을 도스토옙스키는 그려내고 싶어 했지만은 사실상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서 말해지고 있는 것은 그 아름답기가 어렵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책의 저자 고종우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의식적으로
도스토옙스키에게서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그러한 우리의 편견, 사시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었던 아주 그냥 조금은 의식적이면서도 매우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결국 도스토옙스키 이야기함에 있어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최대한 덜 하기 위해서 도스토옙스키를 그만큼 도스토옙스키는 결국은 종교라고 하는 것 그거 떼서 도스토옙스키 말하기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으로 도스토옙스키를 말할 수 있는 건 또 당연히 아니잖아 라고 하는 생각에서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이 테마를 가지고서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그 아름다움의 표상처럼 이야기되는 것은 역시 그리스도이더라 라고 하는 부분은 우회할 수 없는 이제 부분입니다. 이야기 한번 이 수업 시간에는 이야기 안 했구나. 다른 수업에는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오브라스라고 하는 단어 보이지요? 오브라스라고 하는 단어. 오브라스라는 단어가 뭐 이제 러시아로서는 상, 모습, 이미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오브라스를 대문자로 오로 올려 붙였으면은 그거는 어떠한 절대적인 모습을 표상해 놓은 것으로서 러시아에서는 사람들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저렇게 오를 대문자로 올려 써서 오브라스라고 말할 때 이때 이 오브라스는 이고나라고 하는 성화, 성상화를 말하는 거예요. 즉 있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모습. 우리 인간이 숭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라고 해서는 그리스도를 비롯한 성모, 그 다음에 또 성서적인 모티프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천사들 등등등을 그려놓은 이른바 성상화, 성화를 오브라스라고 해서는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서 이제 이렇게 그 오브라스를 만들어내는 것, 그걸 아브라소바니에라고 말하고 그걸 러시아에서는 교육이라고 말해요. 즉 사람을 사람다운 사람의 꼴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러시아에서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서는 그렇게 이야기들을 한답니다. 그래서 특히나 러시아에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뭔가 생각으로서 정리해서 드러낸다기보다는 이미지, 아주 선명한 조형적 이미지 내지는 글로서 작품으로서 뭔가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것,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그러한 이제 이 상을 좀 더 각별하게 러시아에서는 특별히 발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러시아에서는 철학이라고 할 만한 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하다. 그럼 무엇이 있느냐 러시아에서는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예술의 표현 수단 중에 하나인 언어로서 표현된 문화 내지는 뭔가 어떠한 직관적인 하나의 모습, 즉 성상화로서 그려내거나 회화와 같은 닮은 것을 이제 모방에 흉내내어서 그려내는 그 모습. 그게 특별히 러시아에서는 발달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19세기 낭만주의 할 때 뭐 이제 나는 계속 의도적으로 이제 의도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낭만주의라고 하는 요 19세기 앞 시대는 이거는 명백히 소리의 시대였었어요. 소리의 시대였었고 그때는 음악의 시대였었고 노래하던 시대였었고 함께 모여서 같이 듣던 시대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나서 19세기 후반이라고 하는 이 리얼리즘의 시대로 들어오면서는 이제는 확실히 뭔가 패러다임이라고 할 만한 것은 좀 바뀌어져 나가니 쓰고 읽고 그림을 보고 그려진 하면서는 확실히 19세기 앞부분이 뭔가 음성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19세기 뒷부분은 확실히 뭔가 시각적이고 조형적인 그러한 상황으로서 많이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 같은 경우는 리얼리즘 문학에서 정말 말 그대로 자세하게 그림 그리듯이 글로써 그림 그리듯이 묘사하고 기술해내는 리얼리즘 플러스
말로서 그리는 말로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이미지로서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서 표현하는 회화에서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19세기 후반에는 아주 융성하게 발달되어 나갑니다. 좀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쯤 되면은 19세기 리얼리즘 이제 작품들 몇몇 작품들 보면서 결코 이러저러한 회화에서의 경향이 19세기 후반의 러시아의 뭔가 조금은 훨씬 더 리얼하면서도 훨씬 더 진실하게 모습을 담아내겠다라고 하는 사회 전반의 강렬한 열망, 그게 반영되어 있는 집단적인 그런 이제 총체적인 표출인 것이지 특정 영역, 특정 장르에서 시대별로 그때 잠깐 그랬다라고 하는 현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까지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문학에 나오는 아름다운 인물들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인물이 돈키호테이다. 그가 아름다운 것은 웃기 때문이지. 큰 다음에 끝났으니까 도스토옙스키의 편지네요. 그리스도의 공작 혹은 러시아의 돈키호테라고 불리는 백치의 주인공 무슈킨이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천치 바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름다움이 이 세상에서 구현되기 얼마나 어려운 것을 역설적으로 말한다. 아름다운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는. 그러니 아름다운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아름다운 사람은 결국은 세상에서 괴리되어서는 희극적인 인물,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기도 한다. 라고서는 일단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도스토옙스키가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이 글을 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그냥 이게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인가? 마치 그냥 그리스 시대 때 고전 그리스 시대 때 비너스 조각상처럼 아주 비례균형 잘 맞추어서 누구에게나 직관적인 시각적이며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게 아름다운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주관적인 아름다움이 뭔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상될 수 있는 질문, 그걸 충분히 미리 답을 하고 있지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도스토옙스키에게서,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의 그 아름다움을 빌어와서 설명하는 이 저자는 도스토옙스키의 생각에 따르자고 했을 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아름다움, 그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일단 오늘 띄워놓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서는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이러저러한 작품들 초기 데뷔작부터 해가지고서 하나씩 찬찬히 중요한 부분들, 중요 작품들, 그 다음에 그 작품에서 결국 뭐 이제 테마라고 할 만한 것들 가지고 와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제일 먼저 서가문 형태로서 등등등 분신이라고 하는 이제 초기 작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생활자의 숲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작품도 있어요. 지하생활자의 숲이라고 하는 작품이고 많은 유럽의 비평가들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유럽의 작가들은 도스토옙스키의 지하생활자의 숲이라고 하는 저 작품을 도스토옙스키 작품 세계 전체를 이해하면서 결정적인 열쇠 힌트가 되는 작품이다라고서 그렇게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지하생활자의 숲이 저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짤막해서는 여러분들 뭐 충분히 이제 토일 이틀 주말 정도 읽을만 합니다. 하나 뭐 팁을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2부를 먼저 읽으세요. 1부, 2부 둘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는 2부 먼저 읽고 2부는 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돌아와서 1부를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냥 책 턱 펼쳐놓고서는 앞에 1부부터 그냥 앞 페이지부터 보기 시작하면은 2페이지 읽다가 책 덮어버려요. 그러고서는 이게 뭐야? 하고선 집어 던져버릴 겁니다. 그러지 말고 2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와서 1부 읽으면은 1부 이 앞에 이게 도대체 당초에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이게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은닉된 논쟁 이렇게 이제 표시해 놓으세요. 어진이라고 하는 사람 이것도 표시해 놓고 대화주의 표시해 놓고 작품은 지하생활자의 수기.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다른 과목 다른 수업에 대해서 해서 이제 조금씩은 들어서 약간은 뭐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책의 저자는 분명히 어느 정도 중급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는 그래도 초급적인 이제 이해는 갖춘 상태에서 이 정도 말하면은 충분히 알아들을 거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정하고서는 그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러시아 문학 작품들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자들 뭐 이름이라든지 뭐 그들의 주요한 개념들 이런 것들도 이제 슬쩍슬쩍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표시는 조금씩은 해놓으세요. 바우친이라고 하는 사람 어디 갔어? 미하일로비치 바흐진이라고 저는 러시아로 선절했습니다. 바흐진이라고 선절했어요. 이제 국립국어원 권장 표기로 옮길 때는 좀 있어야 되지만은 중강 마지막 시간 무렵 즈음에 몇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을까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까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몇 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문학을 다른 기본 이러저러한 언어로 쓰여진 일반적인 작품 글들과는 구별지어주는 면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정립하면서 그렇게 연구를 출발시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비아냥 섞인 그런 이제 뉘앙스에서 쟤네 저거는 내용을 보진 안 하고서는 맨날 껍데기만 들여다봐. 아유 거칠애주의자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형식주의라고 하는 조금 이제 매도당하는 그런 느낌에서 그렇게 불려졌으나 시간 지나면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온전하게 평가되었습니다. 형식주의라고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초 형식주의로부터 시작해서 시작된 이른바 구조주의와 기호학기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러시아뿐만 아니라 20세기 서유럽, 20세기 전 세계, 심지어 동양에 있던 쬐끄만한 우리나라에게까지 마구마구 밀려들어온 상기본적인 인문학, 인문사회 연구 방법의 토대가 된 게 바로 저 형식주의로부터 발원한 구조주의적 그리고 기호학적인 사고체계였었어요. 결론하면은 인문학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뭐가 좀 있습니다. 그냥 남들 하는 거 비록 뭐 과학기술이라든지 다른 분야에선 또 모르겠지만은 철학도 또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표현의 영역에서 예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였었고 남이가 가져와서 자기 것화시켰었던 지언정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제 표현의 분야 부분에서 독보적이었었던 예술 못지않게 그 예술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2차 예술 연구 분야에서도 러시아는 또한 독보적이었었어요. 그래서는 이제 러시아에서 형식주의라고 하는 저러한 이제 연구 방법이 처음 이제 소개되고 서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상당히 그럴듯한 걸 너무나 훌륭한 걸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서는 앞다투어서 이구동성으로 마구마구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 바깥에서 러시아의 그러한 이제 예술에 대한 연구 방법론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 중의 한 명이 방금 얘기한 거진 유리 미하일로비치 그리고 드미트리 세르게이비치 리하라고 하는 3명 정도 이름은 외워두세요. 뭐 알아는 놓으세요. 바흐진, 로트만, 리하초프 요 3명 정도 한 명 더 이야기하자. 마리스 안드레이비치 우스펜스키라고 하는 사람 이름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이제 바흐진, 로트만, 리하초프 우스펜스키 요 한 3명, 4명 정도의 인문학적인 연구 방법론. 이건 그냥 뭐 우리가 논문과니까 러시아 어문학 전공하니까 이제 우리의 영역 훌쩍 벗어넘어서는
많은 이른바 서구의 이러저러한 전 세계의 이러저러한 인물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원용되고 응용되었고 발전되어 나왔었던 그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오히려 반론을 펼치는 데 출발점이 되게 됐었던 그런 이제 20세기 초 정치구적인 지성계의 흐름을 촉발시킨 그리고 발전 이어받아 나가는 이제 인물들이었습니다. 버진에서는 대화주의라고 하는 것 저거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시학의 여러 문제들이라고 하는 책을 버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1929년 썼습니다. 1929년에 썼어요. 거기서 이야기했던 것 크게 뭐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버진이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로서 가장 이제 도스토옙스키 작품들 연구하면서는 강하게 버진이 처음이자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도스토옙스키 작품들을 유심히 자세히 읽다 보면 누구든지 충분히 그러한 어렴풋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도스토옙스키는 얼마든지 의도하고 썼다라고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도스토옙스키 작품의 많은 인물들은 도스토옙스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서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대화하고 논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읽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버진의 도스토옙스키 작품들을 연구하고 읽어내면서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 이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도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만들어내는 것 당연하지요. 그래서는 뭐 나타샤의 말이나 안드레이 공작의 말이나 뭐 누구의 말이나 그건 당연히 톨스토이가 얘라고 하면 이렇게 말했을 거야. 쟤라고 하면 저렇게 말해야지. 라고서는 작가가 그렇게 인물들에게 주입하는 것,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스토옙스키 작품들은 결이 조금 다르대요. 읽어보면은 라스콜리니코프의 생각은 정말 그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인물이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고 반대편에 서 있는 스비드리가일로프 아니면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소냐 아니면은 라스콜리니코프의 친구 로진 등등은 모두가 다 그 인물들이 각각 자신들의 관점을 완성시켜 나가고 그렇게 생겨나는 그들의 독자적인 입장, 독자적인 시선, 독자적인 관점에서 작품이 진행되어 나간다라고 버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이른바 대화주의, 다이얼로기즘이라고서는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대화주의라고 하는 개념에 입각해 20세기 서유럽의 수많은 연구자들, 이제 문학 연구의 기본적인 방향, 문학뿐만 아니라 문화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방향으로서 대화주의, 다원주의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냥 읽으면서 나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라고 해서 버진이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첫 번째 작품부터 편지라고 하는 형식으로 명백히 수신인, 발신인을 그 다음에 쓰면서 수신인을 상정하면서는 쓰기 시작하고 저쪽은 또 마찬가지로 이쪽에게 보내기 시작하고 그렇게 했었던 그러한 이제 분명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서 이제 도스토옙스키 작품들은 충분히 인물들이 각자 서로 대화한다라고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옵나이다. 제생활제 수기 나중에 읽어보세요. 뭐 시간 되면은 재밌어요. 재미가 있어서 막 웃음이 나오는 그런 재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긴 아니긴 하나 이건 뭐지?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정도의 차이이겠지만은 충분히 듭니다. 지하생활자의 소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 알았어요. 오기장 편들도 모두 관념들의 향연이다. 오기장 편들, 도스토옙스키는 좀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우리 봤었던 가난한 사람들 46년에 데뷔적으로 발표하고 도스토옙스키가 한마디로 페트르부르크에서 완전히 그냥 뜨거운 인사로서는 부각되고 여기저기서 도스토옙스키를 청하고 젊은 날에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그런 이제 이름이 먹힌다라고 하는 사실에 한없이 그냥 감격했었고 그래서는 그냥 조금 분별이나 뭐 그런 거 별로 없이 불러주는 곳이라고 하면은 기꺼이 당연히 행차에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충분히 만끽 그 상황에서
뭐 조금 이제 보자고 하면서 통치층의 입장에서 보자고 했을 때는 위험하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이제 한 사건이 연루됐지요. 그게 48년 혁명, 유럽에서 있었던 혁명하고서는 맞물리면서 그냥 탄압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는 피트로쉽스키라고 하는 사건 벌어졌다고 하고 그 피트로쉽스키 사건으로 인해서는 결국은 처음부터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처형을 하는 척 했다가 결국은 처형이 일어나지 않고 유배됐다고 하지요. 그렇게 유배되어 가지고서는 갔다 오고 시베리아에서 4년 플러스 4년 그렇게 시베리아에서 8년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페트로브르크로 돌아오게 돼요. 페트로브르크로 돌아와서는 그게 돌아온 게 이제 1859년이니까 21년생인 도스토옙스키는 38살, 40살쯤 되어가는 타이밍인가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20대 중반에 작품 내고 49년에 피트로쉽스키 사건으로 가니까 28, 29에 유형 깎고 38, 39에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30대 10년을 그냥 이렇게 유형지에서 시베리아에서 그냥 완전히 전련되어서 격리되어서 그렇게 있게 됩니다. 물론 그때 결혼도 합니다. 한번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긴 하나 어찌되었건 이제 나중에 다시 베지로브르크로 돌아왔을 때는 이제 나이가 40을 바라보던 뭐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베지로브르크 돌아와서 쓰여진 도스토옙스키 작품 전체 작품 세계에 있어서 아주 완성도 높은 4편의 작품들 죄업을 제일 먼저 쓰여진 것, 그 다음에 백칙, 악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 4편, 중간에 미성년을 넣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흔히 보통 이 4편을 도스토옙스키의 후기 완성된 장편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이야기하자고 하면 도스토옙스키는 중간에 처음에 데뷔해서 완전히 확 떴다가 중간에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와서 이제 좋은 작품들 써낸 경우. 톨스토이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부터서 좋은 작품들을 마구마구 써냅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를 전부 다 40살 되기 전에 썼어요. 그래서는 이제 한마디로 그냥 톨스토이는 40살까지는 중단 없는 그런 이제 삶의 이제 문필 작품 창작 세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다 문득 나이 40 전에 할 건 다 해버렸다 싶은 공허함이 밀려들게 되면서는 중간에 톨스토이는 심하게 정신적으로 방황합니다. 방황하다가 방황을 이제 마무리를 짓기는 지으나 조금은 이제 그 이전과는 약간 다르다 싶은 방향. 그러나 사실은 다르지 않은 그쪽으로 이제 방황을 마무리 짓고 말년에는 조금 이제 확실히 다른 영역에서 그렇게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좀 지루하지요? 뭐 하나 보고 넘어갈까나? 지도 보이나요? 보입니까? 그래요. 빛으로 우리 크지요? 여기 모스크바고. 이거 표시가 좀 덜 나는데 이렇게 가지고서는 이렇게 연한 뭔가 이렇게 지그지그 이렇게 가는 뭐 이렇게 선이 보입니까? 안 보인다. 거의 뭐 요게 이렇게 가지고 내려 요게 이제 우랄 산맥 될 겁니다. 그래서는 이제 러시아는 우랄 산맥을 경계로해서는 서쪽은 뭐 유럽 러시아, 우랄 산맥 너무 동쪽은 시베리아 그렇게 말하지요. 톨스토이가 이제 처음에 유형 시베리아로 떠날 때 이 토볼스크라고 하는 곳 시베리아에서 제일 먼저 생겨난 도시. 뭐 러시아가 이제 시베리아 우랄 산맥 넘어서 시베리아 경략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생긴 세운 도시가 튜멘이라고 하는 곳, 토볼스크라고 하는 곳. 여기 이반 그로스니 시대 때, 그러니까 16세기쯤 된답니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요 두 곳을 기점 삼아 가지고서는 이제 시베리아를 경략하고서는 진출합니다. 옴스크라고 하는 이곳에서 4년 있었고 그 다음에 세미팔라틴스크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서는 또 여기서 그렇게 4년 있다가 이쪽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게 옴스크로 유형을 떠나는 와중에 토블스크라고 하는 이곳에 이제 잠시 묵어 갔었습니다. 여기 일단은 토블스크까지 가고 시베리아를 감에 있어서 그 당시 19세기 중후반 러시아에서는 일단 시베리아로 갈 때는 토블스크로 가고 토블스크에서 이제 시베리아 여기저기 다시 이제 바꿔가는 이 토블스크라고 하는 곳을 가면 이 토블스크가 여러분들 뭐 토블스크 갈 일이 뭐 있겠어요. 토블스크에서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여기서 이제 6개월쯤 있다가 예카제른부르크로 옮겨 이송되고 예카제른부르크에서 처형당했었습니다. 어쨌든 토블스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토블스크에 가게 되면은 지금 도스토옙스키가 토블스크에서 잠시 머물러 갔었다고 기념해 가지고서는 세워져 있는 동상이 하나 있는데 은근히 되게 의미심장한 동상입니다. 토벌스크라고 하는 곳을 가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는
옛날에 다녀왔던 거. 보이나요, 사진? 그래. 토벌스크는 이제 무제이 시비르스크의 가도록에 있을기라 나오지요. 이게 시베리아 유형, 그리고 뭐 이제 요 시베리아에게 유형, 그 다음에 수용소 박물관이라고 해서 토벌스크에 이렇게 크게 있고, 이 토벌스크에서 이제 도스토옙스키도 그렇게 역시 이제 잠시 머물러 갔었습니다. 여기 도스토옙스키의 새로운 동상이라고 해서는 세워지는 거예요. 사진 새로 다시 공개된 거 보이나요? 겨울에 갔을 때 찍은 거였는데, 여기 지금 이게 손이 이게 뭔가 묶여 있는 것 같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책 펼쳐져 있는 것 같지요? 손에 묶여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풀려져 있어요. 손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겹치고만 있을 뿐이지, 옆에 얼핏 느낌 봐서는 마치 그냥 뭐 시베리아 여기 토불스크가 유형지였고, 여기서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시베리아 옴스크를 유형 갈 때 거기서 머물러 갔다라고 하면은 뭐 사람들은 당연히 뭐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묶여 있는 게 아니었고 여기 족쇄는 이미 풀려져 있었던 거. 그리고서는 손만 이렇게 겹치고 있었고, 이렇게 책 한 권 펼쳐져 있었고, 이 펼쳐져 있는 책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뜻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제 동상들까지도 그렇게 새로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이쪽 반대편에서 보면 훨씬 더 선명하게 이렇게 그냥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기도 해요. 토벌스크는 그 자체로서 되게 예쁘고 좀 가볼 만한 곳이기도 합니다. 토벌스크가 고향인 사람으로서 또 되게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으니, 주기율표 발견한 사람, 화학원소 주기율표 발견한 사람, 이반 멘젤레예프. 그 사람이 태어났고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살았었고, 그 사람 부모가 쭉 대대로 살아오던 곳이 바로 다름 아닌 토벌스크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는 바다입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이 11월 10일, 그렇지? 11일. 쥐아벌 1866년, 그 다음에 백치, 악녀, 카라마소프가 형제들 모두 관념들이 벌이는 향해입니다. 마지막 장편 소설 카라마소프가의 형제들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마돈나 이상과 소돔 이상이 교차하고 악마와 신이 싸우는 전쟁터의 담모가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는 장편 소설까지 해서 잠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쥐아벌에서는 주로 쥐아벌 이야기 다루고 있어요. 제목부터 관념에 담긴 문제를 시사한다.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읽고 싶으면 읽고, 읽으시면 말아요. 그냥 저기 그 쥐아벌에 대한 연구 논문 하나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는 올려놓을게요. 우리나라 학술지에 쓰여진 논문인데 읽을만 합니다. 쥐아벌 하면 여러분들 되게 막 무겁고 아주 그냥 그런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당대의 독자들, 즉 톨스토이의 쥐아벌이 발표되었을 때 러시아 독자들은 쥐아벌을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또한 도스토옙스키는 쥐아벌을 어떤 생각에서 썼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정말 문학 논문이 이런 논문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아주 그냥 좀 낯설게 다가올, 조금 이제 아주 그냥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논문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미리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쥐아벌은 톨스토이가 쥐아벌 쓸 그 당시 프랑스에서 있었던 연쇄 살인마 이야기. 그 연쇄 살인마가 재판에 회부되었고 법정에서의 뭐 살인의 과정과 유죄를 선고하는 그 과정, 그걸 모티프로 따와가지고서는 도스토옙스키가 조금 각색하다시피 해서는 다시 엮었어요. 즉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독자들 쥐아불이 쓰여진 시기와 뭐 150년, 200년 가까이 벌어져 있고 러시아랑 전혀 뭐 이게 없는 우리 입장 그리고 지금 21세기 우리의 상황에서는 도스토옙스키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이 주는 그 무게 뭔가 그 위대한 작가로서의 중압감 이런 것에 짓눌려서는 쥐아불이 읽다 보면은 쥐아불이 이거는 되게 정말 철학적이며 이거는 정말 진짜 관념적이며 이건 아주 그냥 심오한 사상이 뭔가 담겨 있겠다. 라고 지레짐작하고서 쥐아벌을 접하고 읽기 시작한다고요. 사실은 어떠했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요. 당대 아주 그냥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해외 단신으로서 국내 포털에서 유통되고 있는 아주 엽기적이며 자극적인 희대의 살인마 이야기. 그걸 가지고 와서 누구든지 그 사건의 일부분을 지금 모티프로 따와서 이 작품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눈치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도스토옙스키는 죄업을 라스콜리니코프가 노파를 죽이고 하는 살인사건 테마를 그렇게 구성하고 있더구나. 무슨 이야기다? 어렵거나 심오하거나 낯설지 않아요. 도스토옙스키는 자기 작품이 많이 읽혔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작품이 많이 팔려 나가야 했었어요. 그래야 자기가 돈 버니까.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흥미진진하게 읽혀질 만한 그러한 글을 언제나 썼었습니다. 정리하면은 관념의 문학이라고서는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언제나 아주 뭔가 이 이념이라고 하는 것, 사고, 생각 이런 것들이 도스토옙스키 작품에서 그냥 엄청나게 녹아들어가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막상 실제로 도스토옙스키 작품들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조금씩은 선정적이기도 하고 아주 엽기적이면서도 조금씩은 우리들에게 계속 작품을 읽어 나가게끔 하는 어떠한 부분들이 언제나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뭐 이게 하자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게 필수적이었었어요. 그 사람은 돈 벌어서 책이 많이 팔려서 어떻게든지 인쇄 수입이 조금이나마 더 들어와야 그걸로 자기 먹고 사는 좀 해결되고 형이 남겨놓은 빚도 이거 할 수 있고 도스토옙스키는 늘 돈이 궁했던 사람으로서 그냥 한가하게 한번 써볼까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거 팔려야 돼. 이거 사람들이 많이 사야 돼. 그러려고 하면은 도스토옙스키는 사람들이 읽을만 하게끔 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 자신 스스로가 언제나 머리에 담고 있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작품은 지금 우리 생각에는 어렵다, 뭔가 심오하다, 뭔가 거기는 대단한 뭔가 이념, 철학이 들어있겠지. No.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읽으면 이거는 죄와벌은 사건 범죄 기록이에요. 그냥 사건 범죄 기록입니다. 이미 증거, 증인,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막상 범인이 누구라고 하는 것은 홀라당 다 밝혀져 있어요. 범행 동기 무엇이다, 그 다음에 범행 동기는 어떻다라고 하는 유죄 판결 내릴 만한 모든 증거들을 앞에 일부에서 고스란히 다 이야기합니다. 통상의 이른바 살인소설은 범인이 누구일까? 라고 하는 범인을 추적하는 이른바 추리소설이에요. 죄어벌은 반대의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앞에서 다 보여줘요. 얘가 죽였어요. 왜 그랬냐고요? 얘는 이랬었대요. 이런 생각이어서 얘 죽였대요. 뭘로 죽였냐고요? 범행 도구 뭐가 필요하냐고요? 현대의 법정에서는 살인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려면 범행 도구가 반드시 이제 물증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범행 도구, 자기 집 주방에 있던 거기 음식하는 데 쓰는 도끼래 21세기 대한민국식으로 이제 번역하면 식칼입니다. 도끼와 우리는 되게 산옥하고 러시아 사람들 역시 흉측해라고 생각되지만은 20세기까지도 오늘날까지도 러시아에서 도끼는 일상의 도구예요. 주방에서 요리할 때 쓰는 이 식자재 다루는 도구이지 인스트루먼트의 개념이지 그게 아주 흉측한 그러한 이제 뭐 무기로 쓰일 만한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우리 보기에는 식칼 러시아 사람도 오히려 와서는 그냥 우리 칼 큰 거 보면은 많이들 놀랍니다. 어쨌건 죄어벌은 한마디로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시에 쓰여졌고 지금도 그렇게 읽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스토옙스키를 읽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조금씩은 도스토옙스키 읽을 때 처음에 무거워 이거 어떻게 읽어 그런 생각은 조금은 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읽는 게 맞을 겁니다. 확고한 신념에 따라서 자신의 전당포 노파를 살해한다. 신념 서구적으로 들어온 사상으로 서구로부터 들어온 사상으로서 첫 번째는 공리주의, 그 다음에 초인사상. 요 두 가지에 푹 빠져 있었던 도스토옙스키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훌륭한 사람이겠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즉 오늘 식으로 이야기해서 가면은 거의 그냥 다락방에 있던 오타쿠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떡하면 내가 좀 세상에 나갈 수 있을까? 한번 사고 한번 쳐볼까? 라고 하는 생각에서 본인은 대학생이었고 외국 논문 읽으면서 생각 많이 한다라고 했었지만 사실상 그러한 동기에서 비롯한 게 쥐어벌 작품에서 노파를 살해하고 그 다음에 살해한 범인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어떻게 결국은 이제 비포 앤 애프터 살인 이전에는 어땠다가 살인 이후에는 그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그리고 그의 모습이 변화함에 주변 인물들은 또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그 합작용으로서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라스콜리니코프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 즉 한마디로 그냥 거꾸로 뒤바꿔 가지고서는 살인 먼저 보여주고 살인 이후의 과정들을 나중에 보여주는 그런 이제 역전 구성 플래시백처럼 해가지고서는 쓰여지고 있는 게 도스토옙스키의 쥐아벌이에요. 등등등등등. 이전과는 무관한 살인 이전과는 전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보인다.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어서는 일종의 분열 현상을 나타내고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인공 이름에서도 러시아로서는 잘 등장한다. 그렇게 나오지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